이야기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 주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입니다. 가볍게 우리나라 기업의 FDI를 좀 시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해요. 1960년대에는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할 게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수출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최초로 나타났다는 게 바로 시대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68년에 최초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FDI 주는 자원 개발을 위해서 시행이 된 거였고요. 그 주체는 한국난방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 가보면 그 이야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970년대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1970년대에는 석유 위기라는 게 두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1973년에서 74년에 한 번, 1978년에서 80년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발생을 했어요. 이 위기로 이제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서 산유국들이 엄청난 오일머니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유 수출로 산유국들이 축적한 달러를 오일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동의 오일머니를 노리고 건설 회사들 위주로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성적인 이제 달러 부족 국가답게 해외 직접 투자가 좀 활발하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부족하니까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그 달러가 유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는 이 70년대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대적 특징이 얘기할 게 뭐 78년에 처음으로 해외 직접 투자 누계액이 1억 달러를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 특징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FDI 규모도 좀 작았고요. 그리고 진출 동기도 주로 해외 자원 확보에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FDI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1986년 3조 호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3조 호황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었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우리나라 원화 강세, 그리고 국내 임금 상승 같은 것도 이제 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간 주요 진출 대상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되게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힘든 나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1990년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좀 나눠서 시대적 특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1990년대 초부터 외환위기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1992년도에 외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신고제. 신고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제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위험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대규모 해외 진출이 가능해져서 해외 직접 투자가 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 건수가 이제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90년만 해도 37건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6년 후인 1996년에는 245건으로 크게 증가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 인수 합병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이 시대 특징 중에 하나는 제조업 기업들이 FDI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90년대 이전에는 자원 개발 또는 뭐 건설 위주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제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더 많이, 더 활발하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85년도에 산업별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을 보면은요, 뭐가 제일 많냐면 광업이 85년도에는 보이나요? 광업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2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1996년에 이제 들어서서 산업별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을 보면은 제조업이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의 전체에서 50%를 넘는 정도로 제조업이 주요 주체로 부상했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이 주요 해외 직접 투자 주체로 부상했다는 특징과 맞물려서 이제 나타난 또 다른 시대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기간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가 아주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도국에 공장을 만드는 FDI를 했고요. 어떤 기업은 기술
습득을 위해서 선진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했고, 또 어떤 기업은 현지 시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면서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이루어진 FDI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 또는 향후 경쟁에 대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감하게 추진이 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또 한계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는 조금 이따 따로 이제 살펴보도록 해요. 자, 외환위기 이후 기간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그 이전에는 외형적 성장,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면 거기에서 탈피해서 질적, 효율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적인 그런 특징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는요, 1982년부터, 여기 글씨가 좀 작지만 198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가 투자 금액이고요. 연도별 새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진 해외 자회사 수를 이야기합니다. 법인수라는 게 자회사 수가 되겠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많이 증가했구나, 투자 금액이 많이 커졌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어느 지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했냐, 즉 피투자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누적 투자 금액이나 아니면 현지 자회사 기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제일 많이 해외 직접 투자한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유럽 순이에요. 자, 그런데 투자 건당 투자 규모를 보면은요, 유럽이나 미국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이 기술 집약적, 자본 집약적 산업에 속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적 특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FDI가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 요인이라면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출을 하면서 해외 시장 노하우를 축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수출로 축적된 해외 시장 노하우가 FDI 급증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외 시장 지식과 그리고 해외 거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수출보다는 좀 더 심화된 해외 진출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직접 투자를 이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부적 요인은 경험 축적, 딸랑 하나 적어놨는데 외부적 요인들은 좀 많이 있죠. 1990년대 이후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좀 많았었거든요. 먼저 이제 냉전 종식으로 과거 사회주의였던 국가들이 대외 개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임금 인상이 있어서 제조 원가가 좀 상승했던 것도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인상해서 제조 원가,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할 때 가격 면에서 좀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그 생산 시설을 이동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외부적 요인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던 일본 경제의 정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한 일본 기업들은 대차 대조표를 수선하기 위해서 부채를 줄여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신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이후 일본 경제 침체를 이제 맞아서 FDI가 급증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자동차, 포스코와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들 대기업이 속한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그리고 뭐 철강 산업 등은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이라는 거는요, 글로벌 시장이 쉽게 형성되는, 즉 형성되는 시장, 즉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경쟁을 해도 무방한 그런 산업을 글로벌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이제 글로벌 산업과 반대되는 산업, 즉 글로벌 시장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는 산업, 국가별로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산업을 뭐라 그러냐? 다국가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다국가적 산업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산업은 대체로 글로벌 가점 경쟁 구조를 가져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략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산업에 속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글로벌 기업으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산업에 속하지 않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약간 좀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0년대 초부터 이제 외환위기 이전까지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아까 한계점이 있으니까 따로 보자라고 얘기했죠. 그 한계점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어떤 점들이 한계점이었냐면요. 먼저 수출 경험은 있었지만 해외 직접 투자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행한 경영 방식을 현지에서 되풀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본사가 글로벌 경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아직 부족한데 이런 본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이제 해외 자회사를 경영을 함으로써 자회사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동기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지만 경영 외적인 그런 동기로 밴드웨건 효과가 많이 작용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요. 퍼레이드나 서커스 같은 행렬 선두에 선 악대차 있죠. 행렬 퍼레이드 앞에 선 악대차. 그게 밴드웨건이에요. 밴드와 악대, 그 다음에 웨건. 화물차의 어떤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웨곤은 행렬 선두에 서서 막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현상을 그냥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도 여러분들 뭐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그런 물건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경쟁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서 그런 심리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가점적 경쟁 구조일 때는 이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로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하는 경우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영국에 뭐를 어떤 거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 직후에 LG전자도 나도 영국 투자할 계획 있어라고 이제 발표하는 뭐 그런 시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문제를 좀 꼽아볼 수가 있어요. 외환 위기 이전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말은 해외 직접 투자의 주체인 국내 모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았다라는 얘기죠. 모기업이라는 말은 자회사에 대비되는 말로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본사와 동일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차입 성향이 높았던 국내 모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한 경우에도 본사가 지급 보증을 하면서 금리가 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곤 해서 자회사 부채 비율도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자회사들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환위기는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경영 능력, 자본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해외 직접 투자가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1990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대우자동차, 동유럽으로 진출했던 대우자동차예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동유럽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대우자동차이다라고 대우그룹 회장이 자랑할 정도로 대우자동차가 동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시장 개척 비용의 대부분을 해당국 정부의 보증, 차입 뭐 이런 걸 으로 부채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외상 경영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이제 힘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우그룹의 결론은 여러분들 아실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은 제가 대체로 글로벌 산업에 속한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다라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좀 바뀌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좀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다국적 기업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수 탈피형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외환 위기 이전에는 전형적인 내수 업종에 속한 대기업들은 뭐 그렇게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수 탈피형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기업 에 속하는 이 유형에 속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내수 기업이면서도 글로벌화에 성공한 기업들
이에요. 왜 근데 전통적인 내수기업인데 글로벌화를 하려고 했냐? 국내 시장이 포화되거나 아니면은 해외 경쟁자가 국내 진출해서 국내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그 대응 방안으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렸고 그래서 글로벌화를 추구해서 성공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해외 시장, 자기네들이 진출한 해외 시장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철저한 현지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화라는 건 뭐냐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성공 요소들을 현지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변형하여 적용하는 그런 거를 현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화시킬 경우에는 위험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서 랑콤이나 샤넬과 같은 해외 브랜드의 마켓 셰어가 국내 시장에서 한 3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더 페이스샵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해외 진출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글로벌화를 추구했어요. 그 이유는 뭐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할 경우에 자기네 브랜드의 위상이 이제 강화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 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개도국 시장들은 보통 경제 성장이 높게 기대가 되니까 미리 이제 성장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던 그런 의도에서 미국, 프랑스, 중국, 동남아 시장을 동시에 이제 공략하는 전략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00년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유형으로는 본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본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출발하는 그런 기업을 본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설립 초기부터 내수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상대로 영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특히 벤처 기업들 쪽에서요. 그래서 미국의 뭐 하이테크라는 벤처 기업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었었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매출액의 40%를 해외 5개 나라에서 벌어들였다고 해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본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본 글로벌 기업이 처음 이제 외국에서 등장했을 때는 참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때까지 생각됐던 전통적인 기업 발전 과정과는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화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시장 경험조차 적은 상태에서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추구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당시 회사명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규모 M&A를 막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세계적 가점 경쟁 체제에 곧바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벤처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휴맥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처럼 신규 기술에 올인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서 잠깐 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관점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기업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느냐라고 봤냐면요. 우선 처음은 국내 기업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의 지속적인 근대 성장을 계속하다 보면은 국내에서만 기업 활동을 영위하다 보면은 좀 한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국내 시장에 제한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 활동을 하는 수출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이 되면 그때의 관심사는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에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원가를 낮춘다거나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 등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수출만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보통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수출하는 주시장인 외국이 무역 규제를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국내 임금이 상승해서 국내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출만으로는 좀 뭔가 좀 한계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다국적 기업 초기에는 국가별 전략을 추구를 하면서 진출한 현지국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그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가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즉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뭐 기업 활동을 세계적으로 배치하고 그다음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 이걸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구별할 수는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보통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근데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발전한다, 진화한다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진화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통적인 관점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 기업이 되고 수출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되고 그런 다국적 기업이 이제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이거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본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볼 때 국가 경쟁력 지표라는 거를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국가, 개별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뜻하는데요. 말이 사실 이 국가 경쟁력 지표라는 게 그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주 평가 항목이 기업 경쟁력에 좀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이 국가 경쟁력 지표를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체는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게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것. 그리고 세계 경쟁력 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평가 기간에 따라서 평가하는 분야가 다소 다르기는 한데 평가 방법은 흡사합니다. 둘 다 매년 설문조사로 얻은 자료랑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포함이 됐으니까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 그 국가 경쟁력 순위에 영향을 줄 테고요. 그리고 또 설문 대상자가 주로 경영자예요. 즉 대형 상장기업 임원들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영자가 주로 대상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거를 반영하는 기에는 미흡하다라고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정말 진정한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안 됐지만 그냥 참고 정도는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산업별 등 생산량 곡선이랑 등 비용선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의 산업별 비교 우위의 이전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곡선들이 바로 등 생산량 곡선인데요. 이 등 생산량 곡선이라는 거는 생산 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 방식에 의해서 결합을 어떻게 했냐, 뭐 자본을 더 많이 썼냐, 뭐 노동을 더 많이 썼냐, 뭐 하는 그런 다양한 결합 방식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에 의해서 동량의 같은 양의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한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산업별 등 생산량 곡선을 표시하면 이 그래프에서처럼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우측 밑에 표시할수록 우측이 지금 X축이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우측 밑에 위치하는 산업일수록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측 밑에 뭐가 있어요? 섬유, 신발, 의류가 있죠. 즉 섬유, 신발, 의류 산업 등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요. 그것보다 약간 왼쪽 위로 간 TV 같은 경우는 섬유 신발 산업보다는 더 자본집약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것보다 왼쪽 위에 있는 자동차, 철강 같은 산업에 비해서는 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나 또 철강 산업은 TV보다는 자본집약적이나 더 왼쪽 위에 있는 반도체 같은 산업과 비교해보면 덜 자본집약적이고 더 노동집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반도체, 통신, 생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집약적인 산업, 뭐 연구개발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직선은 뭐냐면 등비용선입니다. 등비용선의 기울기, 등비용선이라는 거는 요소 가격의 이제 상대 가격을 의미해요. 그 기울기가요. 기울기가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요소 가격의 상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이 등비용 곡선이 완만하다는 거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노동이 더 저렴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서 자본이 더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저렴했잖아요. 노동이 더 풍부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우리나라의 등 비용선은 요렇게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 실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나 신발 산업에서 비교 우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임금이 상승했어요. 이 말은 등 비용선이 좀 더 가팔라졌다. 등 비용선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졌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비교 우위가 점점 가팔라져서 여기 이렇게 가팔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가 섬유 신발에서 TV, 자동차, 철강, 반도체, 통신 등에 있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0년대 등 비용선을 보면은 반도체나 통신이나 생화학 등 비용선이 이렇게 가파를 테니까 2020년대는요. 그래서 이것과 등 생산량 곡선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산업이 뭐 반도체, 통신, 생화학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 우위가 있지만 생화학 분야 같은 데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화학 산업은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약간 우리가 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나 통신이나 생화학이 현재 이제 그 주력 산업이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의 주요 품목은 생화학까지는 아니고 반도체나 아니면은 통신기기, 자동차 같은 거에 있으니까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이 그래프에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의 현재 위치입니다. 약간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어중간한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왼쪽 여기쯤에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도 선진국 기업의 첨단 산업에 있는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를 받고 그리고 저임금, 개도국 국가들의 추격을 받는 어중간한 위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 있든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앞에 그래프의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자본 집약적이면서 연구개발 집약적인 산업, 첨단 산업으로 어떻게 이전해서 경쟁력을 이제 갖출 수 있냐. 우선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좀 고도화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하고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경쟁 기업에 비해 훨씬 우월한 능력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여튼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선진국 국가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점차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하면은 유리할 수 없잖아요. 비가격 경쟁 요인을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뭐 품질이라든지 브랜드, 유통망 같은 것들이 바로 비가격 경쟁 요소죠.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을 극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생산활동 이런 식으로 생산활동 이원화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식 기반 경영 자원에서 핵심 역량을 갖추는데 주력하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기반 경영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물건 만드는데, 상품을 만드는데 노동, 자본만 생산 요소가 아니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그렇진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브랜드, 경영, 노하우 같은 것들도 생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지식 기반 경영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경영 자원이라는 거는 기술, 브랜드, 경영 노하우와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많은 경우 사람에 체화되어서 있는 그런 경영 자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지식기반 경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기반 경영 자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예라면 디즈니 캐릭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특징을 시대별로 이제 살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대별로 어떤 특징 갖는지, 뭐 최초의 FDI는 언제 있었는지, 뭐 90년대 들어서 양적으로 FDI가 증가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한국의 다국적 기업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어떤 어중간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지식기반 경영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나타난 용어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뭐 글로벌 산업도 있었고요, 다국가적 산업도 있었고요, 또 본 글로벌 기업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가 경쟁력 지표, 뭐 국가 경쟁력 지수라고 하나요? 또 국가 경쟁력이 어떤 말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마지막에 뭐 지식 기반 경영 자원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까지가 첫 번째 모듈 글로벌화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모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역 이론부터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모듈 글로벌 경영 환경 모듈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글로벌 경영 환경은 글로벌 무역 환경이에요. 그래서 무역 환경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역 이론인데요. 먼저 세계 무역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수출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 세계 무역 규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 이 정도 기간까지는요, 세계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그리고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 2008년 이전까지는요, 대체로 전 세계 GDP 증가율과 GDP 증가율, GDP 성장률, 성장률 증가율과 그 다음에 전 세계 무역 증가율 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높았냐면 이쪽이 훨씬 더 높았어요. 예외인 기간도 물론 있었죠. 뭔가 대체로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부분 이제 무역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긴 했는데 예외도 있었다. 예외인 기간이라면 뭐 2001년이 되겠죠.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를 조정한 리얼텀으로 봤을 때 1950년 대비 2005년 기간 동안 세계 GDP는 얼마나 성장했냐면 한 7.8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 무역 규모는 이 기간 동안 27배 늘었다. 라고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됐죠.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무역 규모는 다소 부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역 규모 감소 원인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뭐 이로 인해서 신흥시장에 미친 연쇄 효과 같은 것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 뭐 예를 들어 뭐 글로벌화 후퇴 때문이라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경제가 기존 질서를 뒤집기 시작해서 좀 뭐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 뭐 자동화가 증가하는 그런 환경적 변화 때문에 상품 교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라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은 세계 실물 경제의 주요한 경제 활동입니다. 특히 개도국 경제에서 무역의 역할은 지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은요, 한 7강에 걸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무역 이론 2강에 걸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살펴볼 건데 그것도 한 2강. 그 다음에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대표되는 게 WTO니까 WTO에 대해서도 한 강에 걸쳐서 살펴보고 마지막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강에 걸쳐서 무역 이론을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 그 다음에 신무역 이론과 기타 이론은 다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강에 걸쳐서 무역 이론을 도대체 왜 알아야 하냐? 무역 이론을 살펴봄으로써요.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무역이 성립하는 기본 원리는 뭔가? 그리고 무역 패턴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나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역 이론 수업 듣고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절대 우위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을 뭐 고전적 무역이론, 뭐 전통적 무역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절대 우위론은 누가 주장했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사진이에요, 애덤 스미스 사진. 절대 우위론의 결론은 뭐냐면 절대 우위를 가진 제하에 특화 생산한 다음에 교환한다는 얘기가 무역하면이란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웰스, 부가 증가한다.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란 어떤 의미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 나라가 특정 제하를 생산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 즉 이 말이 다른 나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절대 우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다는 건 무슨 의미냐?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할 때 생산성이 높죠. 그렇죠? 또는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더 적을 때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즉 한 나라가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때, 즉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을 때,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절대 열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절대 우위론에서는요, 각국이 생산성이 제일 높은 재화, 즉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 서로 집중하여 특화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국제 무역을 하면은 그러면 두 나라 각각의 생산량을 합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가상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 그리고 TV와 바나나 두 제야만 존재하는 가상 세계에서 이제 출발합시다. 두 나라는 각각 200단위의 생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원으로 TV를 생산하거나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생산 자원은 투입 인원, 즉 노동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가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 자원이 200단위이다라는 얘기는 두 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모두 다 각각 200명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이 표는 필요한 그 각 나라에서 각 제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자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자원이 이제 노동이라고 이제 가정했으니까 이 표에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TV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는 20명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한국에서는 10명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바나나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리핀은 10명의 인원이 그 노동이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40명의 노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생산성이 높냐를 생각해 보면은요.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는 더 적은 생산 자원, 즉 더 적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필리핀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TV를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러면은 더 적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게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절대적으로 TV 생산에 있어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필리핀은 바나나 생산에, 한국은 TV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역을 하기 전에는 두 나라 모두 인구의 절반씩, 각 100명씩을 각 부재와 생산에 투입해서 생산하고 자기 나라에서 소비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한국과 필리핀의 생산량은 이 표와 같이 될 거예요. 뭐 앞에 표, 필요한 자원수, 필요한 사람수, 노동수, 이거 생각해보면 이 생산량 산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TV 한 대 생산하는데 10명 필요하고 바나나 한 단위 생산하려면 40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씩 각각 투입을 할 경우에 TV 같은 경우에는 왜 10대냐? 100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죠. 10명 필요하니까.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100 나누기 40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2.5 나오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5대, 그 다음에 10단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무역을 하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만 생산하고 자기 나라에서만 소비했다라고 했을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TV 생산량은 두 나라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10과 5를 더한 15가 될 테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2.5와 10을 더한 12.5단위가 되겠죠. 이제 절대 우위에 있는 재화 생산에 두 나라가 특화를 하고 서로 무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한국은 절대 우위가 뭐에 있으니까? TV에 있으니까 모든 생산 자원, 즉 인구의 전체를 200명을 전부 다 절대 우위가 있는 TV 생산하는데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은 절대 우위가 있는 바나나의 200명을 다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은 한 TV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수가 10명이니까 200 나누기 10 하면은 TV를
20단위 생산할 수 있어요. 필리핀은 바나나를 얼만큼 생산할 수 있냐면 200 나누기 또 10 하면은 200명 모두를 투입하는 거니까 또 20단위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역을 할 경우, 특화에서 무역할 경우 TV의 전 세계 총 생산량은 얼마나요? 20이죠. 그렇죠? 그다음 바나나도 20이 됩니다. 즉 무역전과 비교해 보면 이만큼과 이만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생산량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화했더니 이렇게 생산량이 늘었어요. 두 나라는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물량 상대국으로 이제 수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거는 절대 우위가 있는 제아에 특화하고 자유무역을 했더니 전 세계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후생, 다른 말로 부가 증가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절대 우위로는 국제 분업의 어떤 기본적 원리를 제시했다. 즉 절대 우위가 있는 제아에 특화하고 교환하면 좋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론으로 부와 무역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됐어요. 절대 우위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이 대세였어요. 중상주의에서는 금 또는 은을 국가 부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가 대세였던 그 시대에는요, 금과 은이 교역에 사용이 되던 통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국가 부의 중심이니까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출을 한다는 거는 금과 은을 벌어들이는 거고 수입을 한다는 거는 금과 은을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해서 국부, 금과 은을 우리나라 안에 많이 쌓이게 축적하게 하는 게 좋겠죠. 즉 무역 흑자를 선호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게 한 게 바로 절대 우위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이 아니라 생산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무역 흑자를 기록해야 국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 국부가 늘어난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켰습니다. 참고로 애덤 스미스는 생산물의 원천을 노동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력, 즉 유용한 노동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상주의에서는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즉 무역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은 무시하고 고정된 가치를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의 경쟁 관계로 봤어요. 근데 절대우위론이 등장하면서 절대우위 제하에 특화하고 자유롭게 서로 무역하면 전체적으로 부가 증대한다. 즉 무역에 참가한 국가들이 모두 이익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절대우위론은 좀 한계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이 상당히 엄격해요. 가정이 엄격하다. 예를 들어서 완전 고용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나라 두제화만 있는 경우 그런 가상세계로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절대 열의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직업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분업비용 같은 거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송비용 같은 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살펴볼 비교우위론도 절대우위론처럼 뭐 완전고용 가정했다든지 두 나라 두제화 분업비용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 운송비용 무시하고 이런 가정을 엄격하게 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엄격한 거는요,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가정을 하고 뭐라도 좀 도출하는 게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가정을 한 건 한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한계는 뭐냐면 절대 우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모든 제하에 절대 우위가 있는 선진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하에 절대 열의인 개도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 간에도 현실에서는 무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우위로 관점에서는 이 두 나라, 모든 나라 제하에 절대 우위가 있는 선진국이 모든 제하에 절대 열의인 개도국과 무역을 하는 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설명하지 못한다. 예. 그 점에서 바로 절대 우위론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우위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비교우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우위론은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제하에 있어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의를 가지더라도 무역을 통한 부의 증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교우위의 개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특정 제하를 생산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때, 그럴 때 비교 우위가 있다.
있다라고 하고요. 한 나라가 특정 제아를 생산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분리할 때 비교 열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 나라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가지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한 나라가 가지면 다른 나라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절대 열의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 덜 열의에 있는 품목 위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럼 즉 각자 특화해서 생산을 하면 더 우월하거나 덜 열의에 있는 품목 위주로 생산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생산하고 무역을 한다면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부가 증가한다라고 리카도는 주장을 했어요. 즉 절대 우위를 모든 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제아 위주로 집중해서 생산을 해서 무역을 하면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후생이 증가하더라라는 내용을 가진 게 바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 역시 두 나라 두 제와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나라 모두 200단위씩 생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원으로 자동차와 선박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자원수는 이 표와 같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절대 우위를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10명 필요한 한국과 40명 필요한 필리핀, 즉 자동차 한 대 생산하기 위해서 10명 투입돼야 되는 한국과 그 다음에 40명 투입해야 되는 필리핀 비교해 보면 자동차 생산에는 어느 나라가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이 있습니다. 그럼 선박을 볼까요? 선박을 보면은 선박도 마찬가지로 더 적은 인원이 필요한 한국이 절대 우위가 있어요. 즉 한국은 절대 우위를 생각해 보면 한국이 자동차에도 있고 선박 생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우위가 아무것도 없는 필리핀은 무역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교 우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국이 필리핀에 비해 우위인 정도가 자동차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한국은 30명이나 더 적게 필요해요. 그렇죠? 30명이 더 적죠. 그런데 선박 생산에 있어서는 20명에서 13.3 빼면은 6.7명이죠. 6.7명이 더 적게 필요합니다. 즉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우위인 정도가 선박 생산에 있어서 우위인 정도보다 더 세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 말은 한국은 뭐가 더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다? 자동차 생산에 더 우위가 있으니까 비교 우위가 있고 필리핀은 선박 생산할 때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하기 전에는 절대 우위론에서처럼 두 나라 모두 인구의 절반씩 100단위씩을 각 제아에 투입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은 자동차를 이 경우 무역하기 전에는요. 자동차를 몇 대 생산했냐면 100명 투입을 하니까 100 나누기 10 하면은 10단위 생산을 했고 선박은 100 나누기 13.3 하면은 7.5단위 생산을 하고 소비했을 거예요. 필리핀은 자동차를 100 나누기 40 하면은 40명 필요하다 그랬으니까요. 2.5단위 생산을 하고 있었고 선박은 100 나누기 20 해서 5단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하기 전이에요. 그럼 무역하기 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은 두 개 합하면 자동차 12.5단위고요. 그 다음에 선박은 두 개 합하면 12.5단위. 각각 12.5단위가 바로 전 세계 생산량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이 이 경우에는 자동차에도 절대 우위가 있고 선박에도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역할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 우위론 관점에서 하면 이제 무역이 발생할 수 있죠. 비교 우위가 있는 제아에 특화해서 자유무역을 하면 이롭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에서는 지금 비교 우위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뭐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자동차가 더 유리하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은 자동차에 특화를 하고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선박에 특화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 예에서는요. 한국이 자동차에도 절대 우위가 있고 선박에도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있는 자동차에 올인하면 안 돼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자원 200단위를 전부 다 자동차 생산에 투입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생산 자원은 자동차
생산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선박 생산에도 일부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대부분을 150단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150명을 자동차 생산에, 나머지 50명을 선박 생산에 투입을 하고요. 필리핀은 생산 자원 모두 200명 전부를 선박 생산에 투입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가정하면은 한국에서의 생산량과 필리핀에서의 생산량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150 나누기 10 하면은 15단위가 되겠죠. 선박 생산량은 50 나누기 13.3이니까 3.75 단위가 될 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0명 전부를 선박 생산에 투입을 했으니까 200 나누기 20 하면은 10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를 할 경우 이제 전 세계적인 생산량을 보면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단위가 되겠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에서 생산을 다 하니까 합한 13.75 단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역하기 이전과 무역한 이후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더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더 증가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자동차의 생산 자원을 전부 다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냥 얘기했었잖아요. 왜 안 됐냐고 했냐면요. 이렇게 올인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해요. 만약에 한국이 200단위의 생산 자원을 전부 다 자동차에 올인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국이 만드는 생산하는 양은 얼마가 되나요? 200 나누기 10 하면 20단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늘어나긴 해요. 이렇게 무역하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은 10단위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역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안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우위가 모두 다 있는 경우에는 비교 우위가 있는 제하에 올인하면 안 되고 대부분을 비교 우위가 있는 제하 생산에 쓰고 나머지 일부는 비교 우위가 있지 않는 그런 제야 생산에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카도에는 각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발생한다고. 즉 비교 우위의 원천을 뭘로 봤냐면 노동 생산성으로 봤어요. 옛날에는 노동이 주요 생산 요소였지만 지금은 노동 이외에도 자본, 토지, 뭐 다양한 생산 요소 고려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리카도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뒤에서 살펴볼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올 핵시어 올린 모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의의가 커요. 비교 우위로는 비교 우위로는 의의는 뭐냐? 한 나라가 모든 제하에 있어서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무역은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걸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가 증가한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즉 특화와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는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즉 특화와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이 증가될 수 있는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왜냐하면 생산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경제가 성장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했다는 게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아주 정말 최대 강력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카도의 비교 우위로는요, 100년 이상 이제 무역 이론의 어떤 기본 틀을 제공을 해 오다가 제공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33년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헥셔와 올린에 의해서 보완되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헥셔와 올린은 사제지간이었어요. 헥셔가 스승, 그리고 올린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헥셔가 그 스승인 헥셔가 처음에 이제 관련 논문을 스웨덴어로 이제 써서 발표를 했는데 별 이목을 끌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린이 헥셔 논문을 이제 보완해서 영어로 이제 발표를 해서 널리 알렸습니다. 그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정교하게 발전된 게 헥셔 올린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헥셔 올린 모형은 비교 우위의 원천에 대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헥셔 올린 모형은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비교 우위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라고 본 거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과 동일한 점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 우위론을 발전시켰냐면요, 비교 우위의 원천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 때문에 무역이 한다라고 보는 거는 비교 우위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과 동일한 거고요. 근데 비교 우위의 원천에 대해서 비교 우위론과는 다르게 설명을 한 그런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카도는 노동 생산성의 국가 간 차이가, 나라 간 차이가 비교 우위를 발생시킨다라고 보는데, 반면 이제 헥셔와 올리는 국가 간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소 부존도라는 건 뭐냐면 생산 요소의 상대적인 부존량 을 의미해요. 즉 나라마다 노동 자본과 같은 부존 자원의 양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원이 더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냐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발생한다라고 헥셔 올리는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차이가 있다면 리카도는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 요소로 간주를 했어요. 반면에 헥셔 올리는 노동과 함께 자본도 주요 생산 요소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한 것, 즉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과 헥셔 올린의 공통점, 차이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헥셔 올린 모형은 헥셔와 올린 그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이 주장한 여러 이론들을 말해요.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또 어렵고요. 그리고 복잡하고요. 헥셔 올린 모형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헥셔 올린 정리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국가는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존되어 있는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더 풍부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노동이 풍부하다면 임금이 더 쌀 테고요. 만약에 자본이 풍부하다면 자본에 대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더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으면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해서 그 재화를 수출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덜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만들 수 있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헥셔 올린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헥셔 올린 정리에서 말하고 있는 무역 패턴, 예를 들어서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본이 노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노동 집약적인 상대적으로 더 비싼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화는 수입을 하는 식으로 무역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노동이 풍부한 나라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자본에 비해서 더 저렴하겠죠. 그럼 노동 집약적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겠고, 그렇다면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인 재화는 수입하는 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헥셔 올린 정리가 현실에 맞는지를 검증한 게 최초로 이루어진 시기가 1954년입니다. 레온티에프라는 학자에 의해서 시도되었어요.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검증이 되었고요. 근데 이 최초의 이 연구 분석 결과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헥셔 올린 정리와는 에서 말하고 있는 무역 패턴과는 좀 다른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레온티에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온티에프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실증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냐면 미국은 자본이 풍부해서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자본 집약적인 제품을 수입을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역설이다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대표적인 게 이제 면화를 많이 수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티에프가 이런 그 결과를 얻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학자들도 이 역설적인 결과가 왜 나왔을까? 이 역설적 결과가
핵쇼올린 정리와는 사실 상충된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거를 좀 밝히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증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면은요, 미국이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제품, 뭐 면화를 많이 수출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단순 노동집약적인 제품이 아니라 숙련 노동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화이다 라는 그래서 이제 레온티에프 역설과 같은 같이 핵쇼올린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숙련 노동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얘기는 숙련 노동은 그냥 이렇게 얻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런 숙련 노동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본이 투입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숙련 노동에 투입된 자본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수출하는 재화는 단순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 아니라 자본이 결합된 그런 노동 집약적인 재화다. 그래서 레온티에프 역설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데 모두 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간혹 이제 어떤 식으로도 이제 레온티에프 역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냐면은요. 미국은 이제 노동 자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토지가 풍부한 나라여서 풍부한 토지와 함께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농업 생산물의 수출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엔 절대 우위론의 내용 그리고 우위의 한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론에서도 뭐 내용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펴본 게 핵쇼올린 정리였는데 핵쇼올린 정리, 핵쇼올린 모형과 비교 우위론을 비교해봤죠.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나온 용어 뭐 있죠? 절대 우위 있었고 비교 우위 있었고 그리고 뭐 레온티에프 역설도 있었고 요소 부존도도 있었고 핵쇼올린 정리 같은 그런 용어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용어도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무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